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서치의 김경남입니다. 자, 마켓서치에서는 국내외 가장 뜨거운 이슈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고요. 자, 그 분석 속에서 우리가 수혜주를 알아보고 그 수혜주에서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자, 단 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로 이 슈퍼 예산이라고 불리는 400조 원의 예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규모로 예산이 증가가 되는 것이고 그 예산 속에서 분명히 수혜주가 나올 텐데요. 어떤 정부 예산 정책이 가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서치 시작합니다. 자, 국내 증시 알아보기 전에 글로벌 증시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여줬었는데 자, 어제 미 증시가 어떤 흐름을 이어갔고 오늘 그 흐름이 국내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어제 미국 증시의 특징이자라고 보면 바로 기술주의 강세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0.2% 정도의 상승이 나와줬고요. 다우 같은 경우는 0.1%, S&P는 자, 보합에 멈춰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선 미 증시가 이렇게 상승 올라가는 이유는 첫 번째 중국 증시가 그 제조업 지표 개선에 힘입으면서 미 증시가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같이 보여줬어요.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ISM 제조업 지수가 좀 부진하게 나왔고요. 국제 유가도 현재 급락을 해줬습니다. 지금 거의 배럴당 50불에서 43불까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48불까지 올라갔다가 43불까지 급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금융주가 금리 인상 기대 약화로 하락을 좀 주도를 했고요. 자, 그러면서 GM이라던가 그 자동차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5.2%나 감소를 했습니다. 자, 5% 이상 감소한 거는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와주면서 자동차 판매 부진으로 인한 하락 우려로 낙폭이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반면에 기술주 같은 경우,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이 폭발 화재 사고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서 반사이익 기대감. 자, 다음 주에 애플이 지금 개봉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런 기대감으로 인하면서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모습 지금 기대감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실적 기대감, 모멘텀이 들어와 주면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선은 미증시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거의 멈춰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 고용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9월달 금리 동결이라던가 혹은 뭐 인상이 조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어제 부진하게 나왔어요.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기 둔화 우려감이 불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지표가 안 나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전 같으면 이렇게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 당연히 지수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같은 경우는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라면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조금 생기면서 지수가 오히려 올라가는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있을 지표 발표, 그러니까 고용지표 발표에서도 결국에는 긍정적이지 않은 좀 부정적인 모습이 나와준다라면 지표는 오히려 상승하는, 그러니까 지수가 전부 다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도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좀 지수로 좀 들어가서 보면 금융주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 급락이 좀 나와주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웰스파고가 0.7%,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마이너스 한 0.9%, 시티그룹, JP모건 전부 다 하락을 조금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주도 주가가 워낙에 빠르게 내려가면서 엑슨모빌, 쉐브론 전부 다 코노코필립스 마찬가지고요. 0.3%에서 1%가량이 하락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제 국내 증시에서 S-오일과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제 유가 조금 내려가면서 국제 에너지주는 좀 내려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이런 특징 같은 경우도 오늘 S-오일 같은 정유주 한번 흐름 보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애플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해드린 대로 삼성 관련, 폭발 관련 이슈가 나와주면서 올라가는 모습, 한 0.6%까지 올라가는 모습인데 다음 주에 애플 지금 아이폰 7이 공개가 된다라면 사실 항상 기대감보다는 조금 못한 모습을 거의 똑같은 모습 보였기 때문에 좀 예상치보다 조금 획기적인 모습 보여준다라면 아마 기대감이 좀 더 증폭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음 주 애플의 공개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마켓서치 시간을 통해서 바로 또 이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브로드컴이라든가 혹은 뭐 지금 디바이스 같은 관련주, 애플 관련주 같은 경우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3%가량 상승이 나와줬는데 이게 바이두와 자동 운행 자동차 개발에 나설 것으로 발표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결국에는 오늘 저희가 예산에 관련된 알아볼 점도 이 자율주행차 관련된 정부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글로벌 차원에서도 지금 바이두라던가 구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큰 검색 회사들, 그러니까 인터넷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차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상승도 뭐 그런 면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자, AMAT라든가 랩리서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전부 다 1% 정도의 상승이 나와줬어요. 반도체 및 반도체 관련주가 동반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뭐 사실 7월, 6월, 8월까지는 계속 반도체주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도 추세가 꺾이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 결국에는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디램 가격이 꺾이지 않는 한,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수요가 굉장히 많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현재 얼마 정도냐면 올해만 하더라도 100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죠, 중국 쪽에서. 결국에 이런 대규모 투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설비 투자 회사들의 이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는 지수가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 올라가고 있고요.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트코라든가 월마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국내에도 굉장히 유명하죠.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장을 보고 또 방문을 해서 뭐 유료 회비를 내면서 회원가입도 하고 있는데 어제 3.6%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8월 점포가 매출 대비 전년 대비 한 2% 증가에 그쳤다면서 급락이 나와줬는데, 자,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내려와주고 있는 모습. 향후에 이 주가 흐름이 월마트라든가 코스트코 같은 소매 판매 업체들이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한번 마켓 서치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증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제약바이오주가 좀 부진했다라는 특징이 보여줬는데요. 독일, 영국, 이탈리아가 하락이 조금 나와줬습니다. 마이너스 한 0.5%의 약하락이 좀 나와줬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보합세 한 0.03%의 상승이 나와줬는데, 우선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잘 나와주면서 상승 출발을 해주는 모습을 가져갔지만 장 후반에 미국 제조업이 좀 부진하게 나와주면서 좀 내려가는 모습. 그러면서 지금 글락소라든가 메디클리닉, 자, 바이오액 같은 제약 바이오주가 하락을 조금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결과는 그리고 뭐 유니크레딧이라든가 코르메츠방크 같은 경우, 은행 같은 경우는 자, 유럽의 요새 은행주의 모멘텀 어떤 이슈가 있냐면 크로스보더라고 해요. 국경 간 거래 통합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국경 간에 은행주 같은 경우는 대형화가 점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회사들이 국경에 그런 상관없이 뭐 동유럽이라든가 서유럽 쪽에 뭐 자유롭게 진출한다라면 결국에는 M&A를 통해서 대형 은행주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뭐 코르멘츠뱅크라든가 유니크레딧 같은 경우는 상승해주고 있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로 조금 알아보면 유가 같은 경우는 러시아 에너지 장관이 어제 또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 했냐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50불 정도에 머무른다라면 산유랑 동결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유가 이슈 시간에 어떤 이야기 드렸죠? 현재 셰일 오일의 생산 단가가 거의 70불에서 60불, 50불대 초반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50불대 이상 유가가 올라간다라면 셰일 오일의 공급이 증가되기 때문에 기존의 유가를, 그러니까 오일을 생산하는 업체들한테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는 걸 좀 이해하시면서 그 러시아 에너지 장관의 국제유가 50달러 발언을 조금 하면서 매물이 쏟아지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48불에서 43불까지 급격하게 내려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펙과 비오펙 국가 간의 회담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결국에는 배럴당 40불대 초반까지 내려가면 저는 합의가 동결이라던가 어떤 암묵적인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사이에 유가가 조금 올라가서 배럴당 50불대 이상에서 만약에 멈춰있다라면 합의가 조금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떤 결과가 있을지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점 보시면서 유가 흐름 짚어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어제 증시 흐름은 눈치 보기 장세였어요. 어떻게 되냐면 오늘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나오기 때문에 거래량이 완전히 감소하면서 눈치 보기 장세, 박스권에서 완전히 멈춰있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국내 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지금 살짝 하락 출발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어제 2030포인트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복구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죠. 오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 1.9포인트가 하락을 하면서 0.09%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렇게까지 내려가는 모습은 아닙니다. 저는 2030포인트만 좀 지지가 된다라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우선은 투자 종합을 조금 보면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현재는 개인 같은 경우 그리고 외국인이 거래소에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자, 기관이 오랜만에 매도가 좀 들어와주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선물 같은 경우는 400억 정도 매도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자, 현재까지는 뭐 큰 흐름은 없습니다. 저는 뭐 국내 증시도 오늘 마찬가지로 눈치 보기 싸움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제 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모멘텀은 조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결국에 국내 증시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 흐름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자, 분봉의 상태를 보자라면 어제 종가에서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장 초반에 조금 부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2030선을 다시 회복했던 모습을 보였고, 자, 지금 같은 경우도 2030포인트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버텨주기 때문에 2030포인트를 기준점으로 삼으시고 보시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030이 붕괴된다라면 어느 정도의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면서 시장의 흐름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금일 특징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징주가 오늘 나와 있는지, 자, 특징주 한번 보죠. 대한항공입니다. 오늘 특징주는.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보면 주가가 급등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자, 굉장히 빠르게 한번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자, 어떤 모멘텀이냐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이 동반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였죠. 7월 달부터 바닥을 좀 찍어주고 나서 같이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이 랠리가 나눠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요. 그에 반해 대한항공 어떻죠? 3, 4월에 만들었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예전에 방송 통해서 이런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대한항공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지주회사에 대한 리스크, 그죠? 한진해운에 대한 리스크였는데 그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지금은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채권단이 법정 관리가 들어가주면서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던,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매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자리지만 가장 큰 모멘텀인 이 지주회사 모멘텀, 그러니까 리스크가 악재가 사라지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 차트 보면서 수급이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길게 보자면 2015년부터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3, 4월 달에 만들었던 고점을 제가 아까 이야기한 이 고점 부근이었어요. 이 라인을 돌파를 실패한 다음에 멈춰 있다가, 자, 어제 저는 의미 있는 고점 돌파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지금 나쁜 흐름은 아니지만 9%가량 올라가면서 거래량 동반한 강한 돌파가 나와줬는데, 자, 요 며칠간 리스크가 이제 해소가 되면서 한진해운 관련된, 그죠?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이렇게 급등해주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가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의미 있는 고점 돌파가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누가 매수를 했죠? 자, 외국인이 47만 주 그리고 기관이 25만 주를 매수를 하면서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투신 물량이라든가 기관 물량이 나와준다라면, 이렇게 고점 돌파가 나와준다라면 추후에 다시 한번 쭉 상승하는 모습이 갖춰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고점 돌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신규 진입하기엔 지금은 조금 비쌉니다. 올라갔기 때문에 5일선이 붙어지기 전까지는, 5일선 조정받기 전까지는 우선 관망하시고요. 자, 기존에 28,000원 정도에 진입했던 보유자분들은 저는 조금 하반기까지 보는 전략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추세가 지금 시작이 됐고, 저는 한 42,000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열려있는 자리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아시아나항공과 비교해 드릴게요. 자, 아시아나항공이랑 비교해 보면, 자, 아시아나항공 어떻죠? 7월 달에 돌파했는데 3, 4월 달에, 자, 3, 4월 달에 만들었던 고점을 어떻습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 이 자리에서 조정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조정이 나왔었는데 아시아나항공은 강하게 돌파돼서 지금 돌파 이후에 횡보해주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아시아나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6,500원까지 열려있는 모습이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이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고점을 단순히 돌파했을 뿐입니다. 아시아나항공처럼 상단으로 조금 더 세게 치고 올라간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재차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수급 상황 보시면서 기존 보유자분들은 상단 부분 42,000원까지 충분히 열려있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최소한 이 5일선이 붙어주는 자리까지는 기다리신 다음에 5일선에 맞아줄 때 진입 타이밍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특징주 대한항공까지 한번 알아봤는데 항공주 나쁘지 않고요.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면 제가 이야기해드린 대로 최근 같은 경우는 유류비 부담도 많이 해소가 되고 있고, 그리고 추석 때 이번에 어떻죠? 황금 연휴죠? 굉장히 추석 연휴가 긴데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많이 놀러 갑니다. 그죠? 연휴가 길다 보니까. 자, 그렇게 본다라면 현재는 표가 없어서 못 구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올 연말 3, 4분기도 매출이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 저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매출 포인트 결국에는 실적을 주가가 따라가게 됩니다. 실적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 나오게 될 텐데 한번 제가 마켓 서치 시간에 꾸준히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은 오늘 1포인트 정도 상승 나와주고 있고 0.2%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어제 꼬리를 달아주면서 그리고 상승이 이렇게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상승이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그동안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어제는 코스닥이 올라가고요. 코스피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죠. 오랜만에 역전이 됐는데 어제 결국 이렇게 상승 포인트가 나온 이유는 바로 개인의 순매도가 나와줬기 때문이죠. 제가 개인의 매도가 나와주는 순간이 이런 턴어라운드를 만들어준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어제 개인의 매도가 나와주면서 결국에는 턴을 해서 이렇게 매수가 양봉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였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을 한번 살펴보죠. 자, 오늘 다시 한번 외인의 매도 그리고 개인의 매수가 들어가지고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우선 지금 시간이 장 초반이기 때문에 12시 넘어서 혹은 1시가 넘어서 개인의 매도세가 도출된다라면 오늘도 한번 세게 올라갈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오늘 미국 고용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눈치 보기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차트 좀 넘어가서 분봉 보면 자, 흐름이 어떻죠? 오랜만에 코스닥 종목군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670포인트를 다시 한번 탈환을 해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저점을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패턴은 나쁘지 않아요. 개인의 매도로만 수급이 좀 나와준다라면 더욱더 탄력을 받아서 반등하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개별 종목군으로는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고 매출이 올라갈 만한 업종군들이 많습니다.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내려간 종목들은 저점 메리트를 가지고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꾸준히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금일 특징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특징주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코스닥 특징주 휴젤이고요. 자, 휴젤을 좀 보도록 하죠. 자, 휴젤 같은 경우는 어떻죠? 최근에 굉장히 상승을 많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2015년 12월 정도에 IPO가 단행이 되면서 올라가는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IPO가 시작이 돼서 꾸준하게 조정 없이 올라가고 이번에도 역시 어떤 모멘텀이냐 실적 기대감이죠. 수주 전량 혹은 실적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이날입니다. 자, 8월 17일 날 모멘텀이 들어와줘서 고점 돌파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크게 눌리지 않고 재돌파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나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특히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이야기 제가 많이 드리냐면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흐름이 없기 때문에 그 매물대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힘있게 올라가면 충분히 추가 상승이 저는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40만 원 초반대라든가 혹은 30만 원 후반대에 진입하신 분들은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중장기로 보시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돌파 흐름 나쁘지 않고 제가 어떤 거를 좀 보면 자, SY 패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게 자, SY 패널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015년 12월에 IPO가 시작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 주가가 자, 이렇게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나서 자, 전고점 돌파가 된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죠? 이렇게 급등을 해주는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똑같은 패턴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종목 같은 경우가 그 전에 이 SY 패널 같은 경우도 IPO 12월 시작을 해서 돌파인 이후에 이렇게 고점이 올라갔는데 자, 휴젤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고점 돌파돼서 지금 단순히 시작일 뿐이다 생각이 들어요. 신규 IPO 상장 종목은 이렇게 꾸준한 우상향이 굉장히 중요하고 고점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진입하신 분들은 이제 고점 올라갈수록 분할 매도하시면서 좀 중장기로 가져가는 전략, 현재 실적 개선 기대감이라던가 수주 잔고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 전략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PO 신규 전략, 우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에는 IPO 신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내려가는 종목은 더 내려가고 올라가는 종목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자, 그런 종목도 한번 보시면서 참고하면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저희가 이슈 시간에 알아볼 건 바로 이 국가정부 슈퍼 예산이라고 불리는 400조 원의 예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건 과연 어떤 수혜주와 우리가 투자해볼 만한 포인트가 어떤 게 있냐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슈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0조 투자 슈퍼 예산이라고도 불립니다. 지금 사실 금액이 400조 원이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400조 원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뉴스에서는 슈퍼 예산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400조 슈퍼 예산에 대해서 어떤 부분, 그러니까 뭐 국방이라던가 혹은 복지,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구체적으로 예산 증가가 됐고 그 예산 증가 포인트에서 우리가 어떤 수혜주를 받을 수가 있을지 혹은 어떤 종목군이 유망할지 한번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조정할 수가 없는 거죠.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증가 포인트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수혜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이번 예산의 포인트를 면밀히 한번 살펴보자라면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그러니까 국가가 원하는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곳에 투자를, 그러니까 예산을 줄이고 있는지 혹은 어떤 부분에 예산을 증가를 시켜서 어떤 산업을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 예산을 통해 본다라면 2017년에 이 400조 원의 예산의 흐름을 살펴보자라면 우리는 거기서 투자 포인트를 또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마켓서치에서는 조금 한 발 빠르게 예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서 이 수혜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차트를 하나 가져왔어요. 보도록 하죠. 자, 이게 예산안 증가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우선 기획재정부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얼마나 예산 증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나 보면 자, 2001년이죠. 100조 원의 예산이 진행이 됐는데 2005년 들어가면서 200조 원의 시대가 진행이 됐죠. 그리고 2011년에는 300조 원. 자, 300조 원만 되더라도 사람들이 국가 예산 증가 추이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느꼈는데 현재 어떻죠? 2017년 드디어 400조 원의 예산 증가가 시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추이 400조 원이고요. 분명히 400조 원이 금액 크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라면 분명히 신규 산업을 육성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400조 원의 돈의 행방을 우리가 쫓아야 어떻죠? 수혜해 볼 수 있는 업종군이 발견될 수가 있는 거죠. 정부의 그런 육성 정책에 거스르는 전략이 아니라 같이 따라가는 전략을 가져온다라면 분명히 수혜주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예산안 비교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산안 비교표를 보면은 우리가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뉴스 같은 경우는 이런 말 많이 하죠. 예산안 증가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혹은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사실 400조 원이면은 정부가 세수가 너무 많이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세금을 또 걷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총 수입 같은 경우는 어떻죠? 지금 6% 정도 증가를 합니다. 예산안 같은 경우 보면. 그런데 지출 같은 경우 보면은 오히려 조금 감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2016년 요 지금 파란색 표고요. 2017년 같은 경우가 바로 이 노란색 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입보다는 좀 지출을 줄이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국가재정의 악화가 아니라 조금 지출을 좀 줄이면서 재정 확대를 조금 줄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단순히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우선은 이게 어떤 규모냐 조금 보면 한 12년 만에 2배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 규모가 12년 만에 2배로 좀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복지 예산 측면을 조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13조 원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일자리 특히 예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 정도 증가가 됩니다. 자, 일자리 예산 같은 경우가 만약에 10% 증가가 되면은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저는 단순히 이런 사이트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 있는 사이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예산 증가한다라면 분명히 국가 차원에서 새롭게 일자리 만드는 회사들한테 지원 정책을 줄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그 회사들이 일자리 공고를 올리고요. 그리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당연히 요새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공고를 보고 채용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바로 사람인 같은 그런 사이트 같은 경우는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거죠. 키움증권이라든가 사람인 같은 경우는 다우기술 같은 회사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수혜주 같은 경우, 특히 사람인처럼 채용 공고 사이트 같은 경우도 더욱더 트래픽이 증가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 특히 일자리 예산에 10% 정도 돈을 쓰기 때문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일자리라든가 혹은 정부 예산 정책을 보면서 오늘 이슈 시간에서는 수혜 업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은 채무 비율 같은 경우는 지금 GDP 대비 40%를 처음 돌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총 생산량 GDP 대비 40%니까 점점 더 채무 비율,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 차트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2017년 예산의 큰 도표를 보고 있는데 자,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가 제가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386조 원이었는데 드디어 3.7%가 증가를 하면서 400조 원, 즉 슈퍼 예산이
삽입이라고 이름을 불릴 만한 삽입조 원의 예산이 증가가 됐고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가? 바로 보건복지 노동 부분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130조 원 정도의 투자를 하고요. 그 안에서 일자리에 17조 5조 원 정도의 투자를 하는 거죠. 지금 사실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 일자리에 15조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사람인 같은 사이트 혹은 청년 구직을 도와주는 사이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트래픽이 증가를 해서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지금 보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일반 행정 부분에 63조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자, 교육 부분 같은 경우도 56조 원에 투입이 되고요. 자, 국방 SOC 같은 경우는 40조 원과 21조 원. 자, 농림 R&D 같은 경우 19조 정도의 돈을 투자를 하는데 자, 어떤 부분에 조금 증가가 있고 감소가 있는지 살펴보자라면 우선 예산을 증가하는 부분 국가 차원에서 예산이 증가하는 부분은 바로 교육, 문화, 환경 쪽은 예산이 증가합니다. 자, 교육과 문화, 환경 예산 증가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감소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SOC와 통일 국방 쪽은 감소래요. 바로 이 하단 부분이죠. 자, 국방의 예산이 감소한다라면 당연히 방산주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수가 없겠죠. 방산주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방산주 같은 경우 특히 국방 예산 같은 경우는 감소한 흐름 전체적인 흐름이 좀 내려간다라는 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SOC가 어떤 거냐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도로라던가 항만, 다리 이런 대표적인 건설을 좀 얘기를 합니다. 기본 투자 시설을 우리가 보고 SOC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쪽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예산 감소가 조금 들어가요. 그러니까 생색내기 행정이 계속 진행이 됐던 거죠. 국회의원들이 멀쩡한 도로 많이 볼 겁니다. 멀쩡한 도로를 갈아엎는다거나 예산이 남아서 그런 SOC 부분에 굳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번에 SOC의 그런 예산 감축은 조금 의미가 있다.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자, 우리가 좀 포커스 맞춰줄 부분이 바로 교육과 문화, 환경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교육 같은 경우는 어떻죠? 이제는 어떤 부분이 들어가고 있냐면 바로 예전에 우리가 오프라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방과후 수업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이 강의를 했다라면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조금 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자 이런 수혜주가 요새 보면은 청담 러닝 같은 경우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죠? 저점 대비 굉장히 많이 움직여서 올라가지고 있고 자 종이책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면 전자책으로 변환이 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수혜주들도 많이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 교육 쪽에도 돈이 들어가는 흐름이 보여주기 때문에 자, 그런 점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문화나 환경 같은 경우도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환경적인 측면입니다. 환경이 지금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저희가 이슈 시간에 알아봤지만 친환경 부분 돈을 얼마나 쓰고 있나요? 40조 원 혹은 200조 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태양광이라던가 혹은 풍력 관련, 에너지 관련, 친환경 쪽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자, 이 점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증가율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증가율이냐면 보건복지 노동 부분의 5.3%의 증가, 그죠? 일반 행정의 7.4%, 교육의 6% 정도.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제는 종이책에서 전자책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 관련주가 움직임이 나쁘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 현재 SOC 같은 경우는 감소가 8.2%, 국방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증가긴 하지만 그전의 증가폭에 비해서는 훨씬 감소가 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R&D라던가 혹은 문화, 환경 같은 경우는 증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외교 통일 같은 경우도 감소해주고 있는 부분을 자,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재정수지 적자폭과 국가 채무폭도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차트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제가 조금 이야기해드릴 부분은 이 바로 복지와 고용 분야의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좀 눈에 띄는데요. 자, 130조 원으로 올해 한 5.3%가 증가를 해주고 있는 부분, 특히 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현재 OECD의 평균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자, 복지 같은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OECD 대비 굉장히 아직까지 적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복지 관련 분야 종목들, 복지 관련 업종군들은 향후에 커질 수가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현재 국내 가장 복지 분야가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참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작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신혼부부 청년의 행복주택을 4.8만 호를 증가를 하겠다.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저출산 관련 이슈 시간에도 알아봤지만 이 저출산 관련한 정부 정책 차원에서는 지원을 계속해주고 있고요. 국가 차원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신혼부부라던가 혹은 청년들한테 행복주택을 조금 지원해 줄 것이다. 결국엔 저출산 관련주 혹은 건설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이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영유아 관련주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주가 모습 나쁘지 않죠? 저희가 추천한 이후에 올라가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한번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도 보면 451억에서 어떻게 되냐면 635억 정도의 투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 산업 같은 경우는 새롭게 투자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게임 산업에 조금만 육성을 해준다면 정말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업황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게임을 잘 만들고 있고 이런 게임들이 중국 쪽에 투자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게임주 같은 경우 요새 NC소프트 같은 경우 흐름이 어떻죠? 저점을 찍어주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리니지 같은 경우는 모바일로 전환되면서 올라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정부 차원에서도 게임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게임 관련주들, 컴투스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게임주에도 한번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VR이라고 해요. 가상현실. 우리가 포켓몬 관련주로 많이 알고 있는 종목군인데 이번에 신규로 192억 원 정도의 투자를 진행을 합니다. 자, VR 관련주가 사실 포켓몬 관련주로 해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지금은 조정을 받고 지금 횡보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포켓몬 지도 반출 관련해서 어떻게 됐죠? 11월 달로 회의가 연기가 됐죠? 자, 그러면서 개별 종목군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2017년 예산도 그렇고요. 정부 차원에서 돈을 계속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신규 뽀로로 같은 경우도 이제는 VR 게임으로 탄생을 한다라고 하고요. 보통 게임 VR, AR 게임주들이 이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으면서 신규 게임을 만들어 준다라면 역시 여기서도 한번 매출과 모멘텀 만들어줘서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게임주, 특히 VR, AR 관련 게임주 같은 경우도 저점에 멈춰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흐름을 조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사물인터넷 같은 경우도 역시나 정부 차원에서 지금 지원이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120억 원에서 276억 정도의 돈을 쏟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물인터넷도 마찬가지로 수혜주가 굉장히 많죠. 이런 수혜주들을 통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청년들이 선호하는 유망 산업의 일자리 확대하기 위해서 투자 포인트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육아후직 후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30만 원으로 인상을 하겠다라고 해요. 자, 이런 30만 원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영유아 관련주의 수혜주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에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 자, 그게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자율주행차, 그리고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경량소재, 인공지능 등 자, 이런 부분에 현재 95억 원의 돈을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천히 보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해외에 지금 구글이라든가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굉장히 자율주행차의 핵심 산업 동력을 보고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도 여기에 지지 않기 위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차 관련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종목군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레이저를 쏘는 회사들, 특히 GPS를 만드는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군에는 VR, AR 종목군의 수혜주와 겹치게 되는 거죠. 특히 GPS 같은 경우는 어디서나 들어가는 투자 산업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런 수혜주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자,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가 전기를 조금 아껴서 좀 효율적인 전기 사용을 조금 만들어주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도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군들이 수혜주가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사실 국내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스마트시티 관련 계획을 수출을 합니다.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도 아파트를 대단지로 좀 지으면서 스마트 시티를 구상을 해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 업종군들이 수출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의 흐름도 같이 연결을 해본다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량 소재,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역시나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미세먼지와 탄소 자원화 그리고 정밀의료, 바이오 신약 같은 이런 국민행복 4대 분야에 한 205억 정도의 돈을 투자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R&D 투자를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번에 예산에 돈을 배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은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중국발 미세먼지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자, 그리고 중국발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국내도 화력발전소가 어떻죠?
서부 쪽에서 지금 화력발전소가 계속 생기면서 미세먼지 이슈는 아마 내년 되면은 점점 더 심해지지 않을까. 현재는 뭐 미세먼지 관련한 테마주들 어떤 게 있죠? 마스크를 만든다거나 혹은 뭐 풍력을 만든다거나 태양광을 만든다거나 하는 업체들이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업종군의 내년 예산에 돈이 더 투입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늘려주는 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리 선점을 해서 올라갈 만한 종목들, 특히 매출에 나와주고 있는 종목군들은 분할 매수해서 한번 대응해 보는 게 어떨까. 특히 친환경 관련 종목군들은 움직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전략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들어가고 있고요. 바이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이슈 시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바이오 신약 같은 경우도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나 임상이 1상, 2상 혹은 3상까지 진행된 정확하게 기술력과 그리고 현재 기대감이 아니라 매출을 통해서 올라가는 종목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기업군들의 진입을 해본다라면 지금 자리는 충분히 눌렸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모멘텀이 한 번 정도는 충분히 들어와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고위험 신약 같은 경우도 R&D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한 2,400억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결국에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R&D를 통한 투자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R&D를 통한 신약 개발이 얼마나 좀 나아질 것인가,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출 같은 경우도, 기술 이전 수출 같은 경우도 얼마나 나와줄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청정 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도 5,8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청정 에너지가 어떤 게 있냐면 저는 효소 같은 경우도 한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산업용 효소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산업용 효소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로 생산을 하면 어떤 게 되냐면 반도체를 계속 물로 씻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오염물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오염물질을 우리가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화학 제품을 사용을 해서 물을 정수를 했는데 지금은 친환경 효소를 만들면서 그 물을 오염 없이 조금 환경적으로 개선을 시키려고 해요. 그 친환경 효소 쪽에 있는 종목군들, 뭐 예를 들어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도 분명히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섹션군에 들어가지 않나.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80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태양광 그리고 친환경 효소, 풍력 발전 이런 친환경 효소들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필두로 시작을 해서 이번 예산 포인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점도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차트 한번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죠. 자, 차트 흐름 보자라면 일자리 예상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자, 2016년보다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냐면 바로 2017년에는 10.7%의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청년 실업이 워낙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뭐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취업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취업하더라도 어떻게 되죠? 비정규직으로밖에 취업이 되지가 않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2017년 예산에서는 10% 정도의 정부 지원책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인 같은 포털 사이트가 당연히 저는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이외에도 청년의 취업을 도와주는 그 여러 가지 사이트들 혹은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 같은 경우도 충분히 수혜가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조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어떤 산업군에 지금 효과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산업군 이야기해드렸는데 감소하는 산업군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SOC 사업이 대표적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사업군에 좀 다이어트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비효율적인 사업들, 특히 도로나 항만 같은 경우는 많이 좀 감소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 도로나 항만을 좀 짓는 회사들한테는 악재가 조금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정부 정책에서는 올해 2.8%의 경제 성장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2.8%는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제 생각 같은 경우도 2.8%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 이런 점 같은 경우는 향후에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자, 경상 성장률 같은 경우는 4%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더 힘듭니다. 경상성장률 같은 경우는 4% 같은 경우는 지금 잘못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 설정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세수 측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경상성장률을 기본으로 잡고서 세수를 얼마나 받아야 될지를 계획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향후에는 이 세수 측정이 잘못돼서 추가 예산이라든가 혹은 향후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세수 부족과 저성장이 결국에는 이 재정 절벽의 모습에 재정 절벽의 직면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 경상성장률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자, 그런 점 같은 경우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조세 부담률 같은 경우는 자, 어느 정도의 인상이 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조세 인상 없이 복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OECD 평균에 비해서 7% 정도는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세 없는 복지는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점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조세를 하지 않겠다라고 많이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분명히 내년 돼서 이 경제 성장률이 예측치가 좀 잘못된다라면 분명히 조세를 더 거두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점 같은 경우도 내년에 어떻게 좀 정부 차원에서 흘러갈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대선 같은 경우도 이런 흐름을 조금 눈여겨본다라면 대선 후보들의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점도 한번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국가 채무 전망에 대해서 한번 제가 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국가 채무 전망을 지금 보면 2016년에 645.2조 원의 국가 채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가 채무 비율 같은 경우는 40.1%가 현재 2016년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2017년 되면은 682.7조 원으로 증가를 해요. 국가 채무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자, 국가 채무 비율은 하지만 그렇다고 뭐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이번에 예산이 400조 원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국가 채무 차원에서는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비율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지금 쓸 돈은 많아지고 있는데 조세 부담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문제에 봉착되지 않을까. 추가적인 예산이 조금 진행되던가 추가적인 조세가 부담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지금 수혜 업종을 다시 한번 제가 함축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라면 대표적으로 저출산 관련주도 수혜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도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저출산 지원을 하기 위해서 특히 인구 감소가 너무나 좀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수혜주는 들어갈 수가 있는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 드렸죠. 게임주의 투자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 같은 경우도 역시나 수혜주에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 자, 그리고 VR, AR 같은 가상현실주 같은 경우도 역시나 수혜주 업종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뭐 M게임 같은 경우도 있겠고요. 이런 게임 수혜주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사물인터넷 같은 경우도 추가적 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물인터넷 관련 모멘텀이 조금 약화되면서 종목들이 저점에 멈춰있는 모습이지만 향후에는 사물인터넷 관련주도 볼 필요가 있다. 제가 가장 포커스 맞추고 싶은 건 바로 이 신약 개발 부분과 청정에너지 분야입니다. 특히 신약 같은 경우는 R&D를 투자를 해서 파이프라인 수출이라던가 혹은 임상이 2상, 3상 통과되는 종목군들이 내년부터는 아마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역시 신약 개발 관련 같은 경우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혜 업종이 될 수 있다 생각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이 청정에너지 섹션 같은 경우 돈을 가장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자, 풍력 그리고 태양광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친환경 효소 업종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에서 또 모멘텀이 나와서 주가가 올라가는 선순환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수혜 업종군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 정부 예산의 흐름을 한번 살펴본다라면 역시나 좋은 투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정부 400조 예산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뭐 증가하는 업종군들 아까 얘기 드렸죠. 복지 부분이라든가 뭐 청년 일자리라든가 증가 예산이 좀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 이야기 조금 해드렸고요. 그에 반해서 감소하는 부분, 항만이라든가 도로를 건설하는 부분이라든가 혹은 어떤 이야기 드렸죠? 뭐 방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조금 복지 예산, 그러니까 방산 관련 예산 감소하기 때문에 그 종목 같은 경우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스크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서 단 한 종목, 어떤 종목이 수혜 종목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또 기다리는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단 한 종목을 지금 업한 군들, 사실 예산이 워낙에 방대하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협 종군들이 많습니다. 뭐 게임주도 될 것 같고요. 친환경 종목들도 될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많은 업종군 중에 어떤 종목이 김경남의 선택에 당첨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남의 선택은 자, 바로 제노포커스입니다. 자, 제노포커스에 대해서 많이 좀 생소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종목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면, 친환경 효소를 발효 제품의 연구 개발을 합니다. 친환경 효소와 발효 제품, 그리고 뭐 화장품 같은 경우도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 산업용 효소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조금 친환경 효소를 사용을 해서 환경 오염 없이 반도체 제품들의 뭐 그런 환경을 좀 개선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 매출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 예산 차원에서는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업종군에 친환경 효소군이 좀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술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화장품 같은 경우도 소재 개발을 해서 수출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는데, 현재는 전방산업 의약품 및 특수용 효소 시장까지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산업용 효소 같은 경우는 과점적인 성격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통해서 추후에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가장 지금 메인으로 판매되는 건 카탈라제라는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어주고 있는 카탈라제의 매출이 가장 크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공정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면서 친환경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제가 왜 이렇게 반도체를 강조하냐면 중국 쪽에서 반도체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쪽도 역시나 환경 관련 문제로 골머리 앓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친환경 효소를 조금 찾게 된다라면 기술력으로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회사가 바로 제노포커스이기 때문에 매출이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제가 한번 차트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사실 2015년 6월달 정도에 IPO가 시작이 돼서 움직였던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자, 저점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크게 횡보해주고 있는 패턴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 저점 부근이죠. 자, 지금 하단 부분을 붕괴시키지 않고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 이번에도 내려오는 모습 보였지만 역시나 저점 내려오니까 어떻죠? 올라가는 패턴. 결국에는 이 저점까지 내려오면 매수 대기 세력들이 이렇게 많이 포진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기술력이라던가 혹은 이 효소 관련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통한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바닥치면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매수 가격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재 가격이 지금 23,000원인데 23,000원에서 22,950원 매수 가격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지금 눌렸기 때문에 진입해 볼만한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목표 가격은 29,000원 잡을게요. 상단 부근인 한번 반등 준다라면 전고점 부근인 29,000원까지는 들어 올릴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손절자리 같은 경우는 하단에 17,000원 잡도록 할게요. 전저점이기 때문에, 자, 이 자리가 깨진다라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저점을 손절 포인트로 잡고, 자, 대응하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만원 라인만 돌파해서 올라간다라면 4만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자리라서 3만원까지 1차적으로 보시고 3만원 이상 올라간다라면 제가 다시 한번 종목 AS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제노포커스까지 알려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종목, 큰 그림, 국가 차원에서 정부 예산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보고 그 속에 나올 수 있는 수혜주, 그죠? 그리고 친환경 쪽으로도 역시나 기술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도 오늘 자,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한번 접근해 본다라면 추후에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내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2시에 강남역에서 제가 강연회를 진행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 지금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우리가 어떤 종목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지 방송을 통해 하지 못한 이야기 제가 내일 집중적인 종목 이야기 좀 진행을 해보고요. 그리고 자, 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벌 수 있을지 자, 그 이야기를 제가 내일 강연회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저희가 마켓 서치를 통해서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주 같은 경우도 굵직굵직한 글로벌 이슈를 가지고 정확한 분석 포인트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